아들을 성공시킨 과부. 홍서봉은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엄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어머니 유씨는 자라면서 오빠들 틈에 끼어 웬만한 경전은 다 익힌 유식한 분이었지요. 홍서봉이 글을 배울 나이가 되자 어머니는 몸소 아들을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조금만 게으름을 피워도 사정없이 회초리로 때리면서 유씨 부인은 항상 아들을 타일렀습니다. 명심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아비 없이 자란 아들을 버릇이 없다고 말하지 않더냐? 너는 불행히도 일찍 아버지를 여의었으니 그런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남보다 몇 갑절을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뒤 유씨 부인은 피가 묻은 회초리를 비단 보자기에 잘 싸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집의 가보는 이것들이야. 늘어가는 이 회초리가 우리 집안의 가보가 될 것이다. 맞은 너는 아파 눈물을 흘렸겠지만 이 어미는 너를 때리면서 마음속으로 피눈물을 흘렸단다. 네가 자라서 이 회초리를 보게 된다면 어미의 뜻을 알게 될 것이다. 홍서봉은 머리가 영특한 데다가 훌륭한 어머니 밑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날로 학문이 발전해 나갔습니다. 유씨 부인은 아들이 못내 자랑스러웠지만 조금도 그런 기색을 보이지 않았지요. 그녀는 아들에게 글을 가르칠 때에는 항상 아들과 자기 사이에 병풍을 치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까닭을 물었지요. 어미란 아무래도 아버지처럼 엄격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 아이가 영리하여 공부를 가르치는 동안에도 기특한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럴 때면 자제하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얼굴에 기쁜 빛이 어리게 됩니다. 우리 아이가 어미의 미소 짓는 표정을 보고 자만심을 갖게 될까 걱정이 되어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유씨 부인은 시에도 조예가 깊었습니다. 하루는 글방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시를 지어 가지고 와서 부인에게 보였지요. 어느 아이의 시를 보고 난 부인이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훌륭한 인물이 되겠지만 오래 살지는 못할 것이요. 왜 그렇다는 것입니까? 그 시에 꽃이 지니 천지가 온통 붉구나 하는 대목이 마음에 걸립니다. 꽃이 핀다고 했으면 어찌 늠름한 기상이 아니겠습니까? 과연 그 아이는 후에 높은 벼슬에 올랐으나 일찍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유씨 부인은 친정과 시댁이 모두 훌륭한 문장가의 집안임을 자랑스레 여겼습니다. 한 번은 지나던 길에 독서당을 들르게 되었지요. 독서당이란 글을 잘하는 신하에게 휴가를 주어 학문에만 전념하게 하는 제도에 따라 마련된 곳입니다. 그곳을 관리하는 할멈이 유씨 부인을 맞으며 옥으로 만든 술잔 하나를 자랑하며 말했습니다. 이 옥잔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이 독서당 출신이 아니면 누구도 이 잔으로 술을 마시지 못한답니다. 할멈의 말에 유씨 부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비록 여자지만 그 술잔으로 술을 마셔도 잘못된 일은 아닐 듯하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마실 자격이 된다는 뜻이오. 나의 시아버님과 남편, 시동생도 일찍이 이 독서당 출신이었고 또 내 아들 조카가 모두 이곳에서 공부했으니 말이오. 유씨 부인의 말에 그 할멈은 혀를 내둘렀다고 합니다. 또 홍소봉이 어렸을 때 일입니다. 집이 매우 가난하여 아침 저녁으로 나물죽을 먹을 때가 많았고 그것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여 가끔은 굶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유씨 부인이 아침 일찍 하녀를 부르더니 시장을 봐오라고 일렀습니다. 오늘 손님이 오시기로 되어 있으니
가서 싱싱한 생선으로 몇 마리만 사오너라. 홍서봉 형제들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는 은근히 기대하며 군침을 삼켰습니다. 형, 오늘은 생선까지 먹게 되나 봐. 글쎄, 어머니가 저렇게 정성껏 준비하시는 걸 보니 굉장한 손님이 오시는가 봐. 얼마 뒤 시장에 갔던 하녀가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마님. 생선은 물이 좋더냐? 별로 좋지는 않지만 많이 얻어왔습니다. 생선을 펼쳐보던 유씨 부인이 혀를 찼습니다. 아니, 이건 상하지 않았느냐? 이걸 먹으려고 사왔단 말이냐? 많이 주기에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설마 상한 생선을 팔까 싶어 그냥 받아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다. 네 잘못이 아니라 장사꾼이 실수를 한 거지. 설마 상한 생선인 줄 알고서도 팔았겠느냐? 유씨 부인은 마음이 언짢았지만 아들들이 듣고 있을 것 같아 언짢은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알기라도 하듯 어린 아들들은 말썽 없이 밝고 명랑하게 자라주었지요. 얘야, 안 되겠다. 그 상인이 어떤 사람이냐? 아이를 안고 장사하는 마른 여인이었습니다. 너무 안쓰러워서 사온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이런 생선이 얼마나 더 남았더냐? 아직 꽤 있었사옵니다. 그래, 그럼 가서 그 생선을 모조리 사오너라. 성에서 못 쓸 생선을 모조 사서 무엇 하시게요? 그건 알 것 없다. 어서 이걸 가지고 가서 그 생선을 모조리 사오너라. 유씨 부인은 머리에 꽂고 있던 비녀를 뽑아서 하녀에게 주었습니다. 잠시 후 하녀가 생선 바구니를 이고 마당에 들어섰지요. 마님, 모조리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뒤뜰을 깊이 파고 묻도록 해라. 네, 아까운 생선을 묻다니요. 그럼 상한 생선을 묻지 않고 무얼 하겠느냐? 어서 시키는 대로 하거라. 그래도 너무 아까워서요. 우린 다행히 그 생선이 상한 줄 알았으나 혹 다른 사람이 모르고 그걸 사다 먹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자칫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일 아니더냐? 아이 엄마의 생활이 궁색한 듯하여 모두 사다 묻으려 하는 것이다. 이제 내 뜻을 알겠느냐? 유씨 부인과 하녀의 대화를 엿들은 홍서봉은 어머니의 훌륭한 마음씨에 저절로 머리가 숙여졌습니다. 나도 커서 어머니처럼 훌륭하게 살아야지. 홍서봉은 그날부터 어머니의 뜻을 저버리지 않기 위하여 더욱 학문에 전념하면서 바른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빨래하는 여인과 아들. 옛날 프랑스 어느 마을에 안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오려고 다리를 건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지요. 빨랫감을 두드리는 찰박찰박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밤에 누가 빨래를 하나 싶어 안은 의아하였지요. 안이 내려다보니 벌판에 빨래가 연기처럼 휘날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웬 여인이 강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문득 안을 쳐다보았습니다. 안은 몹시 무서웠지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그 여인이 끌어당기는 것 같았지요. 여인이 있는 곳으로 가면 행복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안은 정신을 차리고 있는 힘을 다해 집으로 달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버지에게 자신이 보았던 것을 말하였습니다. 아버지는 몹시 걱정하며 말하였지요.
망령들이야. 죽은 여인들인데 안식을 찾지 못하고 이승을 떠도는 것이지. 무언가 큰 고통을 씻으려고 하는 것 같구나. 자신의 슬픔이 강물에 떠내려가길 바라면서 영혼을 빨아 넣는 것이지. 혹 그 여인이 너에게 말을 걸더냐? 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 그 여인들은 그저 빨래만 한단다. 그래도 밤에는 절대로 그 다리 쪽으로는 얼씬도 하지 말거라. 아는 약속을 했지만 순전히 아버지를 안심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며칠 뒤 아는 아버지가 잠든 저녁에 강으로 가보았지요. 그 여인은 머리를 감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속으로 생각하였지요. 내가 여기 있는 걸 모르나? 왜 나를 보지 않지? 그러니 여인이 일어나 안을 보았습니다. 안의 입술에서 어렸을 적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여인이 사라지고 강물 위로 다시 안개가 떠다녔지요. 안은 집으로 돌아와 무척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다음날 안은 몹시 슬펐지요. 아침밥을 준비하다가 문득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젯밤에 엄마를 만났습니다. 엄마 얼굴을 보고 싶었는데 내 마음이 엄마를 알아보았어요. 엄마는 아주 가까이 있었는데 얼굴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너에게는 아주 가까운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엄마는 아주 멀리 있단다. 그래도 엄마는 네가 엄마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러니 저승의 문턱으로 자꾸 가지 말거라. 하지만 나는 엄마의 얼굴을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강으로 달려갔지요. 갑자기 여인이 바람처럼 나타났습니다. 키스를 보내는 듯 손바닥을 펼쳐서 숨을 불어 날렸습니다. 아는 자기도 모르게 피리를 꺼내 불었지요. 그리고 강물 위로 줄을 던졌습니다. 줄은 여인의 몸에 감겼지요. 아는 줄을 끌어당기며 중얼중얼했습니다. 엄마를 이 저주받은 강에서 꺼내고 말 것이야. 여인이 거의 다리에 이르자 아는 마을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희미하지만 무거운 형체가 딸려오고 있었지요. 아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돌아보지 말자. 피리도 멈추지 말자. 엄마가 다리 위로 올라오면 이쪽 세계로 발을 들여놓으면 그때 보자. 드디어 마을로 들어서는 길이 보였습니다. 거의 도착했을 무렵이었지요. 아는 그만 살짝 뒤를 돌아보고 말았습니다. 순간 그렇게도 보고 싶어 하던 얼굴이 사라졌습니다. 아내 입에서 피리도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달려와 안을 끌어안았지요. 안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다음날 안은 아버지와 함께 바람을 쐬러 나갔습니다. 달이 여기에 들어섰을 때 안은 깜짝 놀랐습니다. 여인이 있던 자리에 버드나무 한 그루가 있는 것이었지요. 무성한 나뭇가지들이 강물까지 늘어져서 마치 머리카락이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는 달려가 오랫동안 나무를 껴안아 주었다고 합니다. 건망증이 심한 사람. 옛날 어느 마을에 건망증이 아주 심한 양반이 하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웃 마을에 사는 박영감이 놀러 오라고 하는 전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읽은 양반이 그 내용을 되새겼지요. 박영감이 초일의 날 나보고 자기 집에 놀러 오라는 말이렸다. 이 양반이 그걸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입에서 떼질 않고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박영감이 초일의 날 나보고 자기 집에 놀러 오라는 말이렸다.
이렇게 매일매일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였지요. 그렇게 해서 양반은 초 1의 날까지 그 일을 기억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을 나서려니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하였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송영감이던가 최영감이던가 박영감인가? 거참 알 수가 없구나. 그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잔치집에 가려면 의관을 갖추셔야지요. 그렇지. 양반은 방 안에 들어가 두루마기를 입고 갓을 썼습니다. 그리고서 밖을 내다보던 양반은 갑자기 어리둥절해졌지요. 아니, 내가 왜 갓을 쓰고 있지? 그때 밖에서 아내가 불렀습니다. 아니, 안 나오고 뭐 하세요? 저 건너 박영감네 잔치집에 가신다면서요. 아, 그렇지. 양반은 문 밖으로 나가서 당나귀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당나귀 엉덩이를 때리는 일을 잊어서 당나귀가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나자 양반이 갑자기 정신을 차렸지요. 벌써 다 왔군. 양반은 당나귀에서 내려 자기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리 오너라. 아내가 문을 열고 나오자 양반이 머리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기가 막혀서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어허, 남녀가 유별한데 외간 남자를 보고 웃다니 이 집이 큰일 날 집이로구먼. 아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뒤로 넘어가고 말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 양반이 또 길을 가는데 스님 하나가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보시오 스님, 부르셨습니까? 그 날도 덥고 심심한데 말동무나 하면서 가면 어떻겠소? 그러시지요.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님은 이런 날 어딜 가십니까? 조파일이 멀지 않아 건너 마을에 시주를 청하러 가는 길입니다. 예, 그러시군요. 그런데 스님은 어딜 가십니까? 조파일에 쓰려고 건너 마을에 시주를 청하러 가는 길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건 그렇고 스님은 지금 어딜 가십니까? 건너 마을에 시주를 청하러 갑니다. 그러자 양반은 신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었습니다. 초파일이 날은 날인가 봅니다. 거참 여러 사람이 시주를 청하러 가네요. 그건 그렇고 스님은 이런 날 어딜 가시나요? 스님은 그만 머리가 돌아버릴 지경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주막에 당도하여 한 방에 묵게 되었지요. 양반이 깊은 잠에 들자 낮의 일 때문에 화가 난 스님이 바랑에서 칼을 꺼내 양반의 머리카락을 싹 밀어버리고서 주랭랑을 쳤습니다. 다음날 양반이 갓을 쓰려고 머리를 만져보니 상투가 없는 맨머리였지요. 주인 양반, 나 좀 봅시다. 양반이 자기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내 말을 좀 들어보시오. 어제 스님과 나랑 둘이 잤는데 지금 여기 스님만 있으니 그렇다면 나는 어디로 간 게지요? 예? 내가 어디로 갔는지 말 좀 하란 말이오. 이 양반이 엉뚱한 소리 말고 어서 나가시오. 양반은 주막집을 나오면서도 계속 머리를 만지면서 이렇게 중얼중얼 거렸다고 합니다.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간 게지? 새끼줄 한 뼘. 옛날에 이 극배라는 정승이 있었습니다. 이 정승은 마음이 어질고 고든 데다가
평생 깨끗하고 맑게 살았지요. 재물 보기를 돌같이 하고 벽시 한 알이라도 떳떳하지 않은 물건이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이정승의 동생은 이 극돈이라는 사람으로 형처럼 벼슬이 높았습니다. 이 사람도 그다지 재물을 탐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형이 보기에는 못마땅한 구석이 있었지요. 하루는 동생 이극돈이 생일을 맞아 형을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평소 강직한 형의 성품을 아는지라 생일상도 수수하게 차리고 야단스레 보일 만한 것은 다 치우고 아주 조심하며 모셨지요. 드디어 이극배가 나란 일을 모두 보고 나서 동생 집으로 갔습니다. 바깥 대문에 들어서니 전에 못 보던 새끼줄이 처마 밑에서 건너편 돌담까지 걸려있는 것이 보였지요. 그것을 보고 형이 물었습니다. 이 새끼줄은 어디에서 왔으며 누구에게서 얻은 것이냐? 동생은 가슴이 철렁했지만 바른 대로 말했습니다. 사복시 관청에 아는 사람이 있어 빨래줄로 쓰라고 보내왔기에 걸어두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극배는 벼락같이 화를 내며 호통을 쳤습니다. 사복시에 있는 새끼줄은 사복시 말을 매는 데 쓰는 것인데 어째서 너희 집에 와 있는 것이야? 잘못했습니다. 대단한 물건도 아니고 그저 지프로 꼰 새끼줄 주워 바리기에 별 생각 없이 받았습니다. 비록 새끼줄 한 뼘이라도 나라 물건을 사사로이 쓰는 건 도둑이나 매 한 가지다. 아무리 동생이라지만 이런 집에서 차린 생일상을 받아먹을 수는 없다. 그러면서 그 길로 돌아서서 뒤도 한번 안 돌아보고 그냥 가버렸다고 합니다. 이만큼 깨끗한 사람이 정승으로 있었으니 백성이 편안하고 나라 곳간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아내의 피가 스며든 남편의 유골. 만리장성에 얽힌 사랑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짓느라 많은 남자들을 강제로 끌고 갈 때의 이야기이지요. 맹강녀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의 남편은 만희량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도 만리장성을 쌓는 강제 노역에 끌려가고 말았지요. 남편이 끌려간 지 반년이 넘게 지났지만 아무런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북풍이 몰아치고 추위가 느껴지기 시작하던 어느 날 밤 맹강녀는 꿈을 꾸었지요. 그녀의 꿈속에 남편이 문을 두드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워서 얼어 죽겠습니다. 깜짝 놀라 잠이 깬 맹강녀는 남편이 고생할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지요. 남편에게 가봐야겠어. 맹강녀는 남편에게 줄 겨울옷 등 몇 가지를 마련하여 간단한 행장을 꾸려 우산 하나를 어깨에 메고 남편을 찾으러 길을 떠났습니다. 맹강녀가 고생 끝에 만리장성 아래쪽에 도착하기는 했지만 장성은 끝없이 이어진 산과 같았지요. 어디로 가서 남편을 찾아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일을 하는 인부들의 모습을 보고 맹강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같이 마른 데다 얼굴에는 병색이 완연했기 때문이었지요. 맹강녀는 인부들 사이를 헤집고 다니며 남편을 찾아보았지만 그림자조차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맹강녀는 감독을 찾아 자신의 남편 이름을 대며 물어보았지요. 그 사람은 이미 죽었소. 장성 밑에 묻어버렸소. 공사 감독의 말을 듣고 맹강녀는
정신을 잃고 말았지요. 겨우 정신을 차린 맹강녀는 밀려오는 슬픔에 대성통곡을 하였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에 세상 천지가 모두 가라앉은 듯 하였고 그 구슬픈 울음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누구나 함께 눈물을 흘렸지요. 그런데 어디선가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에 장성이 40리쯤 무너져 내린 것이지요. 그리고 무너진 장성 더미 속에서 많은 백골들이 나타났습니다. 맹강녀는 그 속에서 남편의 유골을 찾기 시작하였지요. 맹강녀는 유골 하나하나를 살펴보았으나 서로 비슷비슷하여 어느 것이 남편의 유골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맹강녀는 안타까운 마음에 그대로 앉아 있었지요. 그때 머릿속에 오래전 마을 사람들이 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리운 이의 백골은 그 사람의 피를 빨아들인다네. 그래, 그것 참 신기하네. 이런 이야기였지요. 맹강녀는 손가락을 깨물어 일일이 백골 위에 핏방울을 떨어뜨려 보았습니다. 과연 그중 유골 하나에 자신의 피가 스며들었지요. 분명 남편의 유골이었습니다. 맹강녀는 그 유골을 안고 서럽게 울었지요. 그녀가 남편의 시신을 수습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요란한 북소리가 들렸지요. 진시황의 어가가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진시황은 만리장성을 쌓는 작업이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는지 보러 다니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장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진시황은 당장 장성을 무너지게 한 여자를 잡아오라고 시켰지요. 네가 장성을 무너뜨렸다는 것이 사실인가? 그렇습니다. 제가 울어 무너뜨렸습니다. 진시황이 맹강녀를 자세히 보니 그 미모가 매우 뛰어난 것이 자신의 후궁들보다도 아름다웠지요. 게다가 황제를 대하는 당당한 태도 또한 진시황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진시황은 장성을 무너뜨린 죄를 묻는 대신 맹강녀를 궁에 데려가 후궁으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했지요. 만리장성을 무너뜨린 죄를 묻지 않겠으니 대신 나를 따라 궁으로 들어가자. 맹강녀는 이 말을 듣고 마음속에 분노가 타올랐지요.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남편과 수많은 죄 없는 사람들이 진시황의 장성을 쌓다 죽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맹강녀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하였지요. 좋습니다. 하지만 제 부탁 3가지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첫째, 장성 바깥쪽 강에 긴 다리를 놓아주십시오. 둘째, 사방 10리 안에 묘를 만들어 남편의 시신을 묻어주십시오. 셋째, 황제께서 베옷을 입고 남편 무덤에 절을 해 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진시황은 매우 곤란해했습니다. 어찌 황제가 일개 백성의 무덤에 절을 한단 말입니까? 하지만 맹강녀가 고분고분 말을 잘 듣게 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었지요. 진시황은 다리를 만들고 묘를 만든 다음 무덤에 가 절까지 하였습니다. 진시황이 서둘렀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지요. 자,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었다. 이제 나와 궁으로 들어가자. 그 말을 들은 맹강녀는 갑자기 다리 끝을 향해 뛰기 시작하였지요. 그러더니 다리 끝 부분까지 가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어리석은 임금아, 너 때문에 땅속에 묻힌 영혼들이 너를 벌할 것이다. 너희 나라 또한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분노에 찬 그녀의 외침에는 살기가 서려 있었지요. 말을 마친 맹강녀는 비단 치마를 뒤집어 쓰고 높디 높은 다리 위에서 몸을 날려 강물 속으로 뛰어들고 말았습니다. 진시황이 그녀의 시체를 찾아오라 시켰으나 아무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맹강녀는 강물에 빠져 죽은 것이 아니라 용궁으로 들어가 용왕의 대접을 받은 뒤 하늘로 올라가 선녀가 되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어느 마을에는 맹강녀의 묘가 있는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맹강녀의 동상도 함께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독립운동을 도운 부자. 아주 추운 겨울 어느 날이었습니다. 12살 소년 최봉주는 간도로 떠나는 무리에 끼어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너가고 있었지요. 그는 허리춤에 엽전 20냥과 보리쌀 2대를 차고 있었습니다. 품팔이 일을 하기 위해 간도로 가는 길이었지요. 당시에 함경도 지역에 사는 조선 사람들은 해마다 늦가을이 되면 간도의 국자가로 갔습니다. 국자가에는 러시아 사람들이 몰려와 농장에서 일할 노동자들을 뽑아 데려갔던 것이지요. 그러면 품삯을 받으며 겨울 한철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최봉주는 함경북도 경흥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 어머니를 잃은 그는 12살에 아버지마저 잃었지요. 친척도 없고 돌봐줄 사람들도 없어 돈 몇 푼 벌어보겠다고 일자리를 찾아 나선 것입니다. 두만강을 건너 간도의 국자가에 도착한 일행들은 얼굴에 실망의 빛이 가득하였지요. 노동자 속에서는 이미 문을 닫아 러시아 사람들이 철수한 뒤였습니다. 우리가 너무 늦게 왔나 봐. 어떻게든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러시아 연해주로 가는 것이 어때? 숲속으로 들어가면 러시아 사람들의 일터에서 나무 베는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최봉주는 일행과 함께 일자리를 구하려고 러시아 땅 연해주로 갔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강추위가 찾아와 숲에서 일하던 러시아 사람들은 모두 떠나고 없었지요. 이거 큰일인데? 날은 춥고 식량도 없는데? 사람들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밖에서 떨지 말고 오두막 안으로 들어가자고. 나무를 베어 불을 피우는 것이야. 사람들은 오두막으로 들어갔습니다. 몇몇이 나무를 베어와서 불을 피우자 오두막 안은 금세 훈훈해졌습니다. 몸을 녹이고 나니 배가 너무 고프네. 여기서 어떻게 견디지? 마을을 찾아가 식량을 얻어오자고. 나무를 베어 땔감을 가져가면 식량과 맞바꿀 수 있을 거야. 사람들은 나무를 잔뜩 베어 장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두막에 최봉준만을 남겨둔 채 마을을 찾아 떠났지요. 최봉준은 오두막에 앉아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사람들은 다음 날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지요. 왜 어른들은 아무도 오지 않지? 혹시 남의 숲에서 나무를 함부로 베었다고 도둑으로 몰려 붙잡혀 간 게 아닐까? 최봉주는 걱정이 되어 오두막에서 마냥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와 어른들을 찾아보았지요. 밖에는 눈보라가 매섭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최봉주는 수없이 넘어지며 수십 리 길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져서야 겨우 마을을 찾을 수가 있었지요. 그러나 최봉주는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린 데다가 몹시 지쳐 있어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마침 한 여인이 지나가다 그를 보았지요. 러시아 남자와 결혼해 살고 있던 조선 여자였습니다. 그 여인은 최봉준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돌보아 주었지요. 그리하여 최봉준은 곧 기력을 차렸습니다. 구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도움을 청하겠는데 저와 같이 있던 어른들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땔감과 식량을 맞바꾸겠다고 마을을 찾아 떠났거든요. 네가 걱정이 되어 어른들을 찾아 나선 게로구나. 알아봐 줄 터이니 잠시만 기다리거라. 조선 여자는 밖으로 나갔다가 잠시 뒤에 돌아왔습니다. 얘야, 어쩌면 좋니? 나무를 함부로 베었다고 산림 경찰들에게 붙잡혀 갔다는구나. 예? 제가 예상한 대로 도둑으로 몰려 끌려간 것이군요. 어른들이 어디로 붙잡혀 갔지요? 산림 경찰서가 코란스키에 있으니 그리로 갔을 거야. 코란스키가 여기서 먼가요? 멀지. 북쪽으로 70리쯤 떨어져 있단다. 그런데 혼자 갈 생각은 말거라. 길도 험한 데다 날도 춥고 굶주린 이리떼가 득실거리고 있단다. 정 가고 싶으면 날이 풀리거든 떠나거라. 아니에요. 저는 꼭 어른들을 찾아야만 해요. 당장 떠나야 한다고요. 최봉준은 고집을 부려 어른들을 찾으러 코란스키를 향해 떠났습니다. 조선 여인은 그를 위하여 개가 끄는 썰매와 식량을 마련해 주었지요. 코란스키로 가는 길은 끝없이 이어지는 벌판이었습니다. 게다가 눈보라까지 몰아쳐 방향을 찾을 수가 없었지요. 최봉준은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주위는 칠흑같이 어두웠지요. 최봉준은 주위를 둘러보다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디선가 맹수의 울음소리가 들렸지요. 썰매를 세우고 있던 최봉수는 어둠 속을 바라보다가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리들이 썰매를 향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지요. 이리들에게 이렇게 당할 순 없지. 덤빌 테면 덤벼보거라. 최봉준은 썰매에서 내려 나뭇가지를 주워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재빨리 불을 피웠지요. 이리들은 불이 무서운지 가까이 오지 못하고 슬그머니 사라졌습니다. 모닥불 가에 앉은 최봉준은 몸이 따뜻해지자 절로 잠이 들었지요. 얼마나 잤을까요? 최봉준은 개가 얼굴을 핥는 길척에 놀라 잠이 깼습니다. 그 개는 썰매를 끄는 개가 아니라 처음 보는 개였지요. 놀랍게도 목에는 독한 술인 위스키 병을 줄로 매달았고 몸에는 담요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넌 누구야? 최봉준은 위스키 병을 꺼내어 목을 축이고 담요를 벗겨 몸에 둘렀습니다. 그러자 정신이 번쩍 들고 몸이 훈훈해졌지요. 개는 자기를 따라오라는 듯 바지 가랑이를 물어당겼습니다. 그래서 최봉준은 개를 따라가 보았는데 러시아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 남자는 야린스키라는 러시아 귀족이었습니다. 그 근처에는 그의 별장이 있었지요. 야린스키는 겨울에 별장에 와서 지내는데 밤마다 개의 몸에 위스키 병과 담요를 둘러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을 구해주기 위해서였지요. 야린스키는 최봉준이 딱한 사정을 알고는 별장에서 지내게 해주었습니다. 최봉준은 야린스키의 양아들이 되어 7년 동안 그의 보살핌을 받았지요. 그는 야린스키에게 러시아 말을 배웠으며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지식을 얻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었지요. 야린스키가 죽은 뒤에는 그의 유언으로 별장과 농장을 물려받았습니다. 야린스키가 최봉준에게 준 교훈은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라. 목표를 분명히 세워라. 할 수 있다고 믿으면 틀림없이 해낼 수 있다. 등이었습니다. 성인이 된 최봉준은 야린스키의 교훈을 떠올리며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요. 나는 조선 사람이지만 러시아에서 오래 살아 러시아 말을 할 줄 안다. 그리고 러시아 사정에 박지. 따라서 조선과 러시아 간의 무역 일을 한다면 남들보다 잘할 수 있을 것이야. 최봉준은 무역업을 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로 갔습니다. 그 도시는 러시아의 이름난 군사 도시였지요. 블라디보스토크에는 군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러시아 달걀을 사서 함경도에 파는 일을 했던 최봉준은 러시아 군대의 눈길을 돌렸습니다. 수만 명의 군인들이 먹어치우는 쇠고기나 군화, 군복을 만드는 쇠가죽은 그 양이 엄청날 것이야. 우리 조선의 소를 러시아에 파는 일을 하자. 최봉준은 고향 경흥에서 10여 마리의 소를 사서 블라디보스토크의 러시아 군대에 팔았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무역은 점점 그 규모가 커져서 수백 마리의 소를 러시아에 팔 정도가 되었지요. 조선에서 소 한 마리를 30원에 사서 러시아에서 10배 가격인 300원에 팔 수 있었기 때문에 이익이 많이 남는 장사였습니다. 드디어 최봉준에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이지요. 최봉준은 소들을 한꺼번에 많이 실어 나르려고 일본의 거대한 화물선을 여러 척 사들였습니다. 그리하여 다달이 1000여 마리의 소를 러시아에 팔 수 있었지요. 소뿐만 아니라 콩도 러시아에 수출하였으며 비단, 광목, 그리고 여객 운송까지 도맡아 돈방석에 앉았습니다. 최봉준은 러시아에서 함경도 성진으로 돌아와 살았지요. 성진항에 국제무역 상사를 차렸습니다. 그는 조선의 성진을 중심으로 원산 경흥과 블라디보스토크, 부산 홍콩, 일본 등을 잇는 조선의 무역왕으로 자리를 잡은 것이지요. 최봉준은 천만장자라 불릴 만큼 큰 돈을 벌었지만 그 돈을 헛되이 쓰지 않았습니다.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하여 능력 있는 젊은이들을 길러낼 학교를 러시아 한인 지역에 세웠지요. 그리고 항일 정신을 일깨울 신문사를 만들어 운영했으며 러시아로 망명한 독립운동가들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했을 때 그가 나서 안중근의 변호사 비용과 그 가족의 생활비를 대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봉준은 연해주로 돌아갔는데 말년의 행적에 대해서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화주를 마시는 날. 옛날 중국 여담에 환경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환경에게는 비장방이라는 스승이 있었지요. 비장방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아는 특별한 재주가 있었지요. 어느 날 비장방이 환경을 찾아와서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게. 자네가 사는 이 연암 땅에 큰 재앙이 있을 것이야. 뭐라고요? 환경은 비장방의 말을 듣고 눈이 커다래졌습니다.
평화로운 이 고을의 재앙이라니 처음에는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았지요. 스승님, 혹 농담으로 하신 말씀은 아니시지요? 우리 고을은 가뭄 피해도 적고 축복받은 땅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네, 내가 언제 농담을 잘 하던가? 내가 앞날을 볼 줄 알기에 자네에게 충고하는 걸세.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게 될 거야. 그래, 스승님은 보통 분이 아니시지. 누가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하면 반드시 그대로 되었어. 이런 스승님의 말씀을 그냥 흘려 들으면 안 돼. 환경은 그제야 진지한 얼굴로 비장방에게 물었지요. 스승님, 그럼 언제 우리 고을에 큰 재앙이 온다는 말씀이십니까? 잘 기억해 두게. 9월 9일이야. 스승님, 재앙이 있다는 것을 아신다면 그 재앙을 피할 방법도 아시겠지요? 그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물론 그 재앙을 피할 방법이 있지. 그 방법을 말하기 전 나하고 약속 하나 하겠나?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환경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예, 약속하겠습니다. 자네를 믿고 그 방법을 알려주지. 9월 9일이 되면 집 안에 들어앉아 있어서는 안 되네. 가족들을 데리고 집을 떠나 높은 산에 올라가게. 그리고 산 꼭대기에서 국화주를 마시는 것이야. 그렇게 하면 재앙을 피할 수 있습니까? 물론이지. 스승님, 그럼 집엔 언제 돌아옵니까? 해가 지면 산에서 내려오게. 그리고 곧장 집으로 가면 되네. 알겠습니다. 그 방법이 생각보다 간단하군요. 그럼 다음에 꼭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세. 말을 마친 비장방은 환경의 집을 떠나 제 갈 길을 갔습니다. 마침내 9월 9일이 되었지요. 환경은 새벽 일찍 가족들을 깨웠습니다. 일어나, 어서 산으로 가자. 환경은 가족들을 이끌고 높은 산을 찾아갔습니다. 환경을 땀을 닦은 뒤 술병을 꺼내었지요. 이 술이 국화주란다. 한 잔씩 나누어 먹자꾸나. 환경이 국화주를 마시자 가족들이 돌아가며 잔을 비웠습니다. 환경이 가족들과 산에서 내려온 것은 날이 저문 뒤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환경은 까무러칠 뻔하였지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가축들이 모조리 죽다니. 환경은 집에서 기르던 소와 닭, 돼지들이 모두 죽어 나뒹구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스승님이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환경은 앞일을 내다볼 줄 아는 스승 덕분에 큰 재앙을 피하고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서부터 사람들은 9월 9일 중양절에는 산에 올라 국화주를 마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구두쇠 곱사 이야기. 옛날에 정만서라는 사람이 집을 떠나 경상도 지방을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마을을 지날 때 날이 저물어 주막에 들리게 되었지요. 정만서가 구석 자리에 앉아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옆 자리에서 이야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게, 정곱사에 대한 소문 들었나? 들었지. 3년 동안 부려먹은 머슴을 땡전 한 푼 주지 않고 내쫓았다면서? 그런 몹쓸 사람이 어디 있나? 그러게 말이야. 밥이나 제대로 주면서 부려먹었으면 말도 안 하지. 겨우 하루 한 끼 주었다네. 어디 그뿐인가? 굴비 맛을 보여준다면서 굴비를 천장에 매달아 놓고
밥을 먹게 했다지 않는가? 그때 옆 자리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정만서가 슬쩍 끼어들었습니다. 정곱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지독한 구두쇠입니까? 그래서 이 마을에서 인심을 잃었나 보군요. 그럼요. 정곱사의 아버지 때부터 어찌나 지독하게 굴었는지 우리 마을에서 그 집안이라면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지요. 정곱사의 아버지는 돈이 아까워 부들부들 떨다 어이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만서에게 정곱사의 아버지에 대한 기막힌 사연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정곱사는 어느 해 여름 아버지와 함께 길을 가던 중 개천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장마로 인해 개천의 물이 넘쳐 흐르고 있었지요. 정곱사의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잡고 개천에 놓인 징검다리를 건너려고 했습니다. 징검다리를 건너는데 그만 발을 헛디뎌 물속에 빠지고 말았지요. 아버지! 정곱사가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을 때에는 이미 아버지는 급류에 휩싸여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정곱사는 헤엄칠 줄 몰랐지요. 그래서 발만 동동 구르다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물에 빠졌어요.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 제발 아버지를 구해주세요. 그런데 물속에서 허우적대던 정곱사의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듣고 호통을 쳤습니다. 뭐 어쩌고 어째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남에게 퍼주겠다고? 그건 안 된다. 나를 구해주면 두냥만 준다고 하거라. 예, 아버지. 아버지를 구해주세요. 그럼 두냥을 드리겠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지요. 결국 정곱사의 아버지는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것 참 정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군요. 정만서는 정곱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며 이렇게 말하였지요. 그런 구두쇠는 단단히 혼을 내주어야 합니다. 내게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은 정만서가 일러준 대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는 아주 용한 의원이 주막에 와 있다고 말이지요. 정곱사도 그 소문을 듣게 되었지요. 그렇게 용한 의원이라면 등뼈가 휘어서 큰 혹처럼 튀어나온 내 등도 고칠 수 있을지도 몰라. 정곱사는 이렇게 생각하고 주막으로 갔습니다. 의원님, 굽은 등을 고치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와 함께 저희 집으로 가시지요. 정곱사는 의원으로 변장한 정만서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정만서는 사랑방에 마주 앉자 정곱사에게 말하였지요. 굽은 등을 고치고 싶다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오. 당신은 몸이 좀 약해 보이니 우선 몸보신부터 하는 게 좋겠소. 그러니 당분간 다른 음식은 먹지 말고 고기만 먹도록 하시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날마다 먹어야 합니다. 정곱사는 정만서의 말을 듣고 기겁을 했습니다. 고기를 날마다 먹으라고? 이러다 우리 집 기둥뿌리까지 뽑히는 게 아니야. 정곱사는 고기를 먹는 것이 아까웠지만 정만서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하루빨리 굽은 등을 고치고 싶었기 때문이지요. 그리하여 정곱사는 집에서 기르고 있던 소와 돼지 그리고 닭을 잡아서 날마다 고기를 먹었지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정곱사의 집에는 소와 돼지, 닭 중 어느 한 마리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지요. 그러자 정만서는 정곱사를 불러 말했습니다.
몸이 많이 좋아졌으니 이제 치료를 시작해 볼까요? 고맙습니다. 이제 용한 약도 지어주시고 침도 놓아주시지요. 정 곱사의 말에 정만서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약과 침은 필요 없소. 떡판과 떡매만 준비하면 될 거요. 예? 떡판과 떡매요? 정 곱사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지금 치료를 받아야 하니 어서 가지고 오시오. 아, 예. 정곱사는 하인을 시켜 떡판과 떡매를 가지고 오게 했습니다. 그러자 정만서가 떡판을 가리키며 말하였지요. 이 위에 엎드리시오. 떡판 위에 말입니까? 어쩌시려고요? 굽은 등을 펴주려는 것이지요. 아, 예. 등을 펴준다는 말에 정곱사는 떡판 위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정만서가 떡매를 치켜들더니 정곱사의 등을 힘껏 내리쳤습니다. 아이쿠! 정곱사는 비명을 질러대었지요. 아니, 제가 떡인 줄 아십니까? 떡을 치듯 떡매로 3개 쳐야 굽은 등이 펴지는 겁니다. 정만서는 이렇게 말하며 또다시 떡매를 휘둘렀습니다. 정곱사는 너무 아파 계속 비명을 질러대었지요. 굽은 등이 제대로 펴지려면 떡매로 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며 어질게 살아야 하느님이 굽은 등을 고쳐주실 것이요. 정만서에게 매를 맞고 난 뒤 정곱사는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하늘에게 잘 보여 굽은 등을 고치고 싶었는지 남을 돕는 일에 앞장서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 후로는 정곱사를 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팽나무의 전설. 전라남도 어느 마을에 팽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랜 옛날부터 이 팽나무를 신령한 나무라고 받들어 모셨지요. 팽나무는 마을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 같으면 울음소리를 내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나쁜 일에 대비하라는 신호인 것이었지요. 어느 해에는 심한 흉년이 들어 나라에 온 백성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에서는 흉년으로 고생한 사람들이 없었지요. 팽나무가 흉년이 들 것 같다고 울음소리로 미리 알려주어 마을 사람 모두가 흉년에 대비했기 때문입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해에 갑자기 팽나무가 아침부터 울기 시작했지요. 팽나무의 울음소리는 사이렌 소리처럼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울음소리를 듣고 긴장된 표정을 지었지요. 무슨 일이지? 흉년은 이미 넘겼고 혹 홍수가 난다는 거 아니야? 전염병이 도는 신호일지도 모르지. 마을 사람들은 무슨 일인가 싶어 아침부터 팽나무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자기 생각들을 털어놓았지요. 그렇지만 팽나무가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이자 팽나무에서 강한 바람이 일었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 주춤주춤 물러섰지요. 그러자 팽나무는 조금 전보다 더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팽나무가 어찌 저리 서럽게 울지? 아무래도 큰 재앙이 닥쳐올 것 같구나.
백나무의 울음소리를 들으니 자꾸 불길한 예감이 드는걸. 사람들은 저마다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을 사람 하나가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지요. 저기 외병들이 쳐들어와. 팽나무 주위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라 마을 어귀를 돌아보았지요. 총과 칼로 무장한 일본 병사들이 마을을 향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더 놀란 것은 일본 병사들이었지요. 우리가 쳐들어올지 어떻게 알았지? 우리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잖아. 일본 병사들은 팽나무를 진지로 알고 마을 사람들을 조선 병사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조선 병사들이 자기들이 쳐들어오기를 기다려 기습 공격을 펼칠 줄을 알고 처음부터 겁을 먹었지요. 아무래도 불안하구나. 섣불리 공격하다가는 우리가 당할지도 모른다. 일단 후퇴하자. 일본군 대장은 병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일본 병사들은 달아나 버렸지요. 그러나 완전히 달아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을에서 몇십 리 떨어진 곳으로 물러나 들판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뒤 마을로 쳐들어왔지요. 일본 병사들은 처음부터 팽나무 주위를 조선군 진지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습격하기 전에 먼저 팽나무 주위를 수색하였지요. 팽나무 가지가 무성하구나. 조선 병사들이 나무 위에 올라가 몸을 숨기면 훌륭한 은폐물이 되겠어. 일본군 대장은 팽나무를 주의 깊게 살펴보더니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팽나무 가지를 모조리 잘라라. 병사 몇 사람이 나무 위로 올라갔지요. 그들의 손에는 칼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무 가지를 닥치는 대로 잘라내기 시작하였지요. 일본군 병사들은 팽나무 밑에 모여 나무 위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본군 병사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잘라낸 가지가 바닥에 떨어져 나무 밑에 있던 병사들을 덮친 것이지요. 나뭇가지에 깔려 죽은 병사들은 모두 20명이나 되었습니다. 나무의 정령이 이 마을을 지켜주나 보다. 일본 병사들은 부들부들 떨었지요. 그들은 병사들의 시체를 수습하고는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 뒤부터는 마을에 얼씬도 하지 않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모두 팽나무가 마을을 지켜준 덕이라며 크게 기뻐했습니다. 전염병이 온 마을을 휩쓸었을 때에는 이런 일이 있었지요. 전염병이 돌기 시작할 무렵 팽나무는 울음소리로 그것을 미리 알렸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무섭게 번지는 전염병을 막을 수가 없었지요. 어느새 마을에도 전염병 환자들이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어른의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났지요. 놀라지 마시오. 전염병이 걸린 사람들을 살리고 싶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시오. 팽나무 잎을 따서 솥에 넣고 물을 부어 펄펄 끓이시오. 그런 다음 그 물을 마시게 하면 병이 씻은 듯이 나을 것이오. 어른은 마을 사람들에게 꿈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 마을을 지켜주는 팽나무가 사람들을 살리려고 어르신 꿈에 나타났군요. 먼저 팽나무에 제사를 지낸 다음 팽나무가 시키는 대로 하지요. 사람들은 팽나무 앞에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정성스레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는
팽나무 잎을 따서 끓인 물을 환자들에게 먹였지요. 그랬더니 언제 병을 앓았냐는 듯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 뒤에도 마을의 팽나무는 마을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효도, 공부. 옛날 어느 마을에 소문난 불효자가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불효자가 나타나기만 하면 이맛살을 찌푸렸습니다. 세상에 저런 못된 놈이 있나? 그러게 말일세. 저 사람 부모만 불쌍하지. 누구 하나 거들떠 보지도 않고 혀를 차며 욕을 하였지요. 그때마다 불효자는 눈을 흘기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느 날 불효자는 효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였지요. 그래, 어디 두고 봐라. 사람들 코를 납작하게 해줄 것이야. 불효자는 마을에서 효자로 소문이 난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나도 앞으로 효자가 되고 싶어. 방법을 좀 가르쳐 주게. 불효자는 입을 굳게 다물었지요. 그거야 어렵지 않지. 우리 집에 며칠만 있으면 저절로 알게 될 것이야. 그날부터 불효자는 효자의 집에서 효도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효도 공부는 생각했던 것보다 어렵지 않았지요. 불효자가 효자의 집에서 며칠을 지낸 후였습니다. 효자가 되는 것도 별거 아니구나. 맛있는 음식은 아버지에게 드리고 저녁에는 아버지 방에 부를 때 따뜻하게 한다. 그런 다음 아버지의 이불 속에 미리 들어가 찬 기운을 가시게 하는 거야. 아침에는 아버지가 나오시기 전에 집신을 신어 찬 기운을 녹이고 어디에 나가거나 들어올 때에는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효도하는 법도 별거 아니지. 불효자는 그동안 효자의 집에서 배운 것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효자 되기가 이렇게 쉬운걸? 나도 이제부터 효자가 될 수 있겠다. 자신감에 넘친 불효자는 들뜬 마음으로 집에 돌아갔습니다. 아버지, 효자 집에 가서 효도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네가 효도를 배워? 지나가던 소가 웃겠구나. 아버지는 믿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정말입니다. 어디 가서 놀다 온 놈이 핑계가 좋구나. 당장 나가거라. 아버지는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습니다. 아버지가 믿지 않으실 만도 하지. 불효자는 그동안 한 일을 생각하며 후회했습니다. 해가 지자 불효자는 아버지가 춥지 않도록 아버지의 방에 불을 많이 뗐습니다. 아유 뜨거워. 이놈아, 날 태워 죽이려고 그러느냐? 엉덩이가 뻘겋게 익지 않았느냐? 아버지는 방 바닥을 펄쩍펄쩍 뛰어다니며 야단을 쳤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화를 내는 것도 당연해. 불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지요. 그러더니 효자에게 배운 대로 다시 실천을 했습니다. 먼저 불효자는 아버지의 이부자리에 찬 기운을 없애기 위해 방으로 갔습니다. 그런 다음 이불 속으로 들어가 벌러덩 누워버렸지요. 아니 이놈이 이제는 애비방에 들어와 자려고 하느냐? 아버지는 불효자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그럴 만도 하시지. 불효자는 이번에도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었지요. 다음날 아침 불효자는 찬 기운을 없애기 위하여 아버지의 집신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밖에 나가려고 나와 집신을 찾았지요. 네, 정말 못 살겠네. 오늘은 아침부터 내 집신까지 신고 다니는구나. 아버지는 아들에게 집신을 빼앗으며 버럭 화를 내었습니다.
불효자는 또 아버지가 화를 내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였지요. 아버지가 나가시자 불효자는 시장에 가 생선을 사왔습니다. 아버지가 평상시에 좋아하시던 생선구이를 하여 밥상에 놓아드렸지요. 이놈아, 이걸 먹고 얼른 죽으란 말이지. 뭐라고요? 참다 못한 불효자는 자리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불효했다고 오늘 효도한 것을 믿어주지 않으니 효도는 무슨 효도? 이제 효도는 안 하렵니다. 불효자는 화가 나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때 마침 지나가던 효자가 그 광경을 보고 불효자의 아버지를 찾아갔지요. 어르신, 아드님은 얼마 전 저에게 와서 효도 공부를 하고 갔습니다. 아드님을 좀 믿어주시지요. 효자는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그제야 아들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징검다리가 된 7형제. 옛날 어느 곳에 아들 7형제를 둔 집이 있었지요. 아이들이 어렸을 적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 혼자 떡 장사를 하며 아들 7을 키웠지요. 어머니는 날마다 떡을 해 가지고 함지에 담아 이고 팔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개울 건너 이웃마을 집신 장수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지요. 이 할아버지도 젊어 아내를 잃고 혼자 사는데 날마다 이 집 어머니에게 떡을 사 먹었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만나서 떡을 팔고 사고 이러다 서로 정이 듬뿍 들었지요. 둘이서 하루라도 못 보면 서운할 지경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날마다 떡 함지를 이고 건너마을 할아버지 집에 갔지요. 날이 굳으나 맑으나 더우나 추우나 가리지 않고 날이면 날마다 개울가를 건너갔습니다. 떡도 팔고 이야기도 하고 놀다가 날이 저물어서야 집에 돌아오곤 하였지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매일 그러자니 개울을 건너느라고 어머니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개울에 다리가 없어서 그냥 발을 적셔가며 건너가야 하였지요. 그래서 하루는 아들 7이 모여서 의논을 하였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날마다 집신 장수 영감님 댁에 가시는데 개울 건너는 고생이 너무 크신 것 같구나. 우리가 징검다리라도 놔드리자. 이렇게 의논을 하고 그날 저녁에 7 아들이 개울에가 큼직한 돌을 하나씩 날라다가 징검다리를 놨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가 건너마을 할아버지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보니 전에 없던 징검다리가 떡하니 놓여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유, 참 잘됐구나. 이제는 발을 적시지 않아도 되겠구나. 어머니는 징검다리를 밟고 공중공중 개울을 잘 건넜지요.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발에 물 한 방울 묻지 않고 개울을 잘 건넜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머니가 건너 마을에 간 사이에 큰 비가 내렸습니다. 그 바람에 개울물이 불어 시뻘건 흙탕물이 콸콸 흐르게 되었지요. 이러다가 징검다리가 물에 쓸려가 버리겠어. 어서 가보자. 7 형제가 불이 나게 달려가 보니 징검다리 7개가 죄다 물에 휩쓸려 가버리고 없었지요. 이 일을 어쩌나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벌써 저 멀리서 어머니가 오고 있었습니다. 7 형제는 얼른 머리를 짜내었지요. 이러고 있을 새가 없어. 어서 물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어머니 징검다리가 되어드리자. 7 아들이 물속으로 들어가 한 줄로 쭉 늘어서서
등을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러니 사람 징검다리가 된 것이지요.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른 채 7 아들 등을 밟고 개울을 건넜습니다. 어째 오늘은 징검다리가 푹신한 게 디디기 좋구나. 이렇게 해서 어머니는 무사히 개울을 건너 집으로 갔는데 이때 갑자기 큰 비가 더욱 사납게 쏟아지면서 개울물이 마구 넘쳐나 버렸지요. 그 바람에 7 아들은 미처 피할 겨를도 없이 모두 물에 휩쓸려 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한날 한시에 죽은 7 아들은 그 뒤에 하늘로 올라가 별이 되었지요.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